잘 쉬셨어요? 예.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왔습니다. 수원에 있습니다. 아주대병원은. 예. 어디에서 오신 분들인지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배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뭐 제가 전에 듣기로는 당뇨 환자와 그리고 당뇨 환자의 가족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당뇨를 이미 진단받아서 치료받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예, 가족 중에도 뭐 당뇨가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가족은 당뇨는 없는데 되게 당뇨가 궁금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 제 강의는 사실 당뇨가 왜 생기는가 하는 얘기를 주로 드릴 거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보다는 그 가족분들이 더 관심 있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에 보는 것처럼 뱃살에 들어있는 여러 장의 진단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은 정부가 건강검진을 시켜줍니다. 예, 우리나라는 뭐 돈이 많은지 20세 이상이면 직장이건 뭐 심지어 어떤 직장은 매년 검진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서 매년 받는 곳도 있을 거고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검사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국가검진에 대해서 굉장히 값어치를 좀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국민이 왜 그러느냐? 공짜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국가검진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몇 가지 것이 우리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정부가 돈을 쓰지는 않아요. 왜 요즘에는 많이 그게 검진이 수검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올라가 가지고 한 2조 원을 쓴다고 그래요. 2조. 천문학적인 숫자죠. 우리 건강보험에서 지출하는 거 포함해서 1년에 의료비가 100조가 넘어요. 근데 그중에 2%나 해당하는 돈을 정부가 건강검진에 쓰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정말 가격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 건데 그것이 굉장히 큰 값어치가 있다. 우리는 흔히 CT, MRI 뭐 이런 걸 좀 찍어야지 뭔가 검진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기가 쉬운데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당뇨나 대사증후군, 비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런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을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요즘에 코로나가 있은 이후에 많은 분들이 삶이 변했는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살이 쪘다 하는 얘기를 해요. 배가 나왔다. 자, 처음에 코로나가 막 창궐하던 2020년만 생각해 보면 그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심각성 생각하고 주의하고 뭐 이래 왔는데 한 그게 3년이 흘러가니까 생활 패턴이 마구 변하는데 대표적으로 변한 게 먹는 거가 변했어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들도 더 주문해서 먹는 것들이 많아지고 간편식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 뭐 마트에 가도 이제 아예 반건조 거의 조리 상태로 가져다가 그냥 대충 끓여만 먹으면 되는 이런 형태도 많고 젊은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뭔가를 때우는 일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사실은 건강한 식사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 생활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변해갑니다. 신체 활동, 운동 이런 부분들도 처음 코로나가 창궐할 때는 말할 것도 없었죠. 다만 그 당시에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회식이 없어지니까 음주, 이런 문화가 되게 일시적으로 사라졌던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이제 갑자기 코로나가 딱 풀리고 나니까 모조리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다시 옛날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해요. 회식도 많아지고 술, 음주 이런 게 되게 많아지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이 체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3년 전에 내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이에 따라서는 뭐 젊을 때는 사실 내가 아무리 막 생활이 흐트러져도 살이 잘 찌지 않아요. 20대, 10대는 말할 것도 없고 20대, 30대까지는 어쩌면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안타깝게도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가끔씩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타고나는 겁니다. 타고나는 거예요. 우리가 비만하면 뚱뚱하다, 배가 나왔다 그러면 아유 게으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아 운동 안 할 거야. 먹는 걸 절제 못 하겠지. 이 굉장히 우리가 그 편견 속에 살고 있는데 물론 개 중에는 진짜로 너무 과도하게 많은 걸 먹고 특히 단 걸 많이 먹고 기름진 거 많이 먹고 굉장히 폭식하고 불규칙하게 식사하고 소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식사 습관을 많이 갖고 있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살찌는 과정은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살이 찌고 어떤 사람은 살이 안 찌고 너무 억울하게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느냐? 유전적인 게 많은 걸 결정하고 있어요. 당뇨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금 검진으로부터 얘기를 해서 출발한 여러 가지 그 요소가 혈압, 혈당, 허리 둘레, 비만을 우리 흔히 체중을 가지고 많이 평가하는데 체중은 약간 논란이 있어요. 왜 체중이 논란이 있냐면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이 과도하게 많은 상태를 비만이라고 그래요. 지방. 그런데 우리 몸은 지방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뼈도 있고 근육도 있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분이 우리 몸 안에 있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지방, 근육, 그다음 뼈. 자, 그런데 키가 저처럼 작은 사람도 있고 아주 큰 사람도 있는데 키에 따라서 체중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결정되지 않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왜소하면 체중이 작게 나가도 사실은 따져보면 비만한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 키가 뭐 이렇게 180, 190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랑 같은 체중이면 그 사람은 마른 체형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방을 주로 가지고 있는 게 어디냐? 배잖아요, 배. 특히나 대사에 문제가 되는 지방은 이 겉에 손으로 잡히는 이런 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뱃속에 있는 지방을 얘기해요. 내장 지방. 이 내장 지방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평가하려면 사실은 복잡해요. 복잡해서 예를 들면 CT 촬영이나 이런 걸 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허리둘레. 허리둘레가 얼마 이상이면 좀 배가 나왔고 비만, 복부 비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허리둘레도 마찬가지로 키에 따라서 또 다르게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해요. 키가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의 허리둘레는 키가 큰 사람은 조금 더 커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은데 자기 허리둘레가 몇 센티미터인지 집에 가서 나중에 재보세요. 자기 키가 몇 센치인지 뭐 대략 알고 있잖아요. 자, 그게 자기 키의 절반. 자기 키가 170이다 그러면 절반이면 얼마예요?
85cm죠. 자기 키가 160이다 그러면 80cm죠. 자, 이걸 기준으로 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2m다 그러면 한 100cm까지도 괜찮다라고 허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소위 비만, 고혈압, 당뇨병, 혈당이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하는 소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우리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강의를 워낙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뭐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더 유식하게 LDL 콜레스테롤, 뭐 HDL 콜레스테롤 이렇게 제 환자 중에는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TG가 얼마인가요? 하고 물어봐요. TG가 뭔지 알아요? TG? 영어로 TG. 그게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정도로 이제 아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크게 혈당, 혈압, 중성지방,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허리둘레. 이 5가지 생각해 보면 이걸 측정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사실은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검사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뇨 환자는 이미 당뇨가 진단됐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다음 강의에 많이 얘기하실 것 같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할 거는 오히려 가족분들한테 더 중요한 건데, 왜 가족분들한테 더 중요하다는 표현을 쓰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유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걸 결정해요. 우리가 요즘에는 어떤 검진센터 가면 유전자 검사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아직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당뇨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거의 정확도라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지만, 일부 검진센터, 뭐 아주대병원도 가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돈 내고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당뇨에 대한 관심 때문에 받은 건 아니고, 저희 가족이 많은 분들이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혹시 위험을 갖고 있나 라고 궁금해서 한번 해봤는데 다행히 그런 게 없다라고 나와서 그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심을 한 편이긴 한데, 당뇨도 상당 부분이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데, 유전이라고 하는 걸 흔히 얘기할 때 뭐 요즘에는 당뇨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뭐 가족 중에 당뇨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긴 하지만 적어도 직계 가족, 그러면 내가 당뇨 위험이 있느냐라고 보려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 형제들. 요즘에는 많이 안 나니까 뭐 형제라는 게 그렇게 이제 뭐 잘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한데, 직계 가족이라고 하면 그렇게 요 안에 당뇨가 있느냐라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거고, 당연히 부모가 둘 다 당뇨가 있다 그러면 더 위험이 올라갈 거고, 심지어 내 동생도 당뇨가 있다? 야, 이건 나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위험도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나무로 되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뇨가 생기기 전에 혈당이 조금 높은 사람. 그렇죠? 혈압까지 진단은 안 됐지만 조금 정상을 벗어난 혈압. 이런 걸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나왔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중성지방이 좀 높으냐? HDL 콜레스테롤이 낮으냐?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나는 하나 갖고 있는지 2개냐, 3개냐, 4개냐, 5개냐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겠잖아요. 그중에 3가지 이상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당뇨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구나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 게다가 가족력까지 있으면 더 높아지겠죠. 가족력이 없는 검진을 지켜봤을 때는 그렇게 5가지 요소 중에 3가지 이상을 카운트하는 것이고 추가로 가족력을 보는 거죠. 나중에도 그 얘기가 잠깐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생활 습관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생활 습관. 생활 습관 중에는 운동 잘 움직이는 사람이냐, 신체 활동, 운동을 열심히 하는 편이냐, 이거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술, 담배예요. 술, 담배. 술, 담배가 어디에도 끼지 않는 곳이 없지만 당뇨에 있어서도 술, 담배는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많은 건강의 문제들을 평가할 수 있어요. 화면이 좀 멀어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 한 가지 항목별로 몇이 넘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남자는 허리가 90cm가 넘으면 비만이 있다라고 하자. 여자는 85cm가 넘으면 그건 배가 나왔다고 하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면 뭐 90cm는 문제가 있고 89cm면 괜찮으냐? 또 그렇게까지 이렇게 따지고 들면 사실은 할 말은 없어요. 자, 근데 대략 그 근처부터 문제가 높아집니다라고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남자인데 허리둘레가 80만밖에 안 되는데도 당뇨가 있는 분도 있어요. 되게 억울하겠지만, 예, 이제 그거는 사실은 제가 첫 슬라이드에 뱃살에 들어있는 진단서라고 얘기했는데 당뇨가 생기는 이유도 크게 보면 대략 한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지만 비만이 먼저 시작돼 가지고 당뇨병까지 가는 이런 당뇨가 있고 비만하지 않은데도 당뇨가 생기는 당뇨가 있어요. 그게 조금 구분이 된다. 왜냐하면 당뇨병이라고 하려면 비만만 갖고 당뇨가 되는 게 아니고 췌장의 기능이라는 게 중요해요. 췌장이 뭐 하는 데죠? 인슐린을 분비하는 것이죠. 물론 췌장이 원래 인슐린 분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췌장의 기능을 크게 둘로 나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관심은 당뇨니까 당뇨 입장에서 보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이 췌장에서 인슐린 만드는 기능이 떨어져 있어야만 당뇨가 생깁니다. 그런데 뚱뚱한 사람은 인슐린이 분비가 돼도 제 기능을 못해요. 제대로 작동을 못해.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당을 조절한다.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당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런데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우리 세포가, 우리 몸의 조직이, 우리 몸의 세포가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세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가 뭐냐? 대표적인 게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우리가 흔히 혈당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혈중의 포도당 농도. 그게 100mg/dL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포도당이라고 하는 건데, 포도당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 몸의 세포가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에요. 우리 뇌가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뇌세포에 포도당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막 흥분하죠. 불안하고 떨리고 화가 나고 배고프고. 왜 그렇겠어요?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뇌세포가 지금 잘못하면 포도당 공급이 안 되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몸이 전신의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야 빨리 뭐 먹어 이렇게 위험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에너지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인슐린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듣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는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당을 떨어뜨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이 그 작용이 잘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 입장에서는 배가 고프죠. 포도당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혈중에는 포도당이 넘쳐요. 아까 100이 정상이라고 그랬는데 농도가 100보다 뭐 높아서 150, 200, 300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세포 안으로는 포도당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배고프고 지치고 힘들겠어요. 당뇨 환자가 기본적으로 삶이 피로하고 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에너지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 거고 인슐린이 그 역할을 하는 거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지방이에요. 지방. 이해하셨죠? 왜 지방이 당뇨병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느냐? 지방 조직에서 아까 뱃살 지방에서 나쁜 물질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인슐린이 이렇게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걸 방해해요. 자,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야, 인슐린 더 만들어. 하나 가지고 안 되면 2개, 안 되면 3개.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역할은 뭐냐? 에너지를 저장하려는 속성을 또 갖고 있다고요. 저장. 금방 얘기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너지를 사용. 에너지를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 세포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인슐린인데 또 다른 작용 중에 하나는 그 포도당을 저장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어디에 저장하느냐? 지방에 저장하는 거예요. 지방 조직에. 그러니까 인슐린 하나 가지고 안 돼서 2개 만들고 3개 만들고 마구 생산해 가지고 혈당은 조절될지 몰라도 자꾸 살이 찌는 거예요. 자, 이게 유전적인 성향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인슐린이 잘 효과를 발휘 못하는 게 인슐린 저항성.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타고난다는 거예요. 타고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거고 누구는 죽으라고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억울하죠. 억울해. 예.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인데 저 위에 그림을 보시면 공장이라고 하는 게 판크레아스라고 써 있어요. 췌장. 거기에서 열쇠가 이렇게 나와요. 그 열쇠가 열쇠 구멍에 들어가면 저 오른쪽에 있는 집이 세포인데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고 뭐가 들어가요? 포도당이 들어간다고. 포도당이. 그런데 그 밑에 있는 2번째 그림은 뭐냐? 췌장이 빨간불이 켜졌어요. 췌장이 나빠.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인슐린을 못 만들어. 생산을 못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당뇨가 오겠죠. 예, 근데 췌장이 나쁘면 뚱뚱해질 겨를이 없죠. 왜냐? 인슐린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딸리기 때문에 당뇨가 온다고 그랬는데 아예 타고나게 췌장이 나쁜 사람은
그걸 조금만 배가 나와도 견디지 못해요. 췌장이. 그래서 당뇨가 언제 와요? 젊어서 오는 거예요. 젊어서. 예. 억울하지만 어떤 분들은 뚱뚱하지도 않은데 40대에 당뇨가 생기는 분이 있어요. 자, 그거는 잘 들여다보면 그건 췌장이 나쁘기 때문인데, 우리 지금 사람들은 너무 영양이 풍부해서 문제죠. 엄마 뱃속에서부터도 너무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과잉이 문제인데, 아주 지금 예를 들면 60대, 70대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는 굉장히 배고프게 살았을 수 있죠. 전쟁을 겪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럴 때 엄마 뱃속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들은 영양이 부족했겠죠. 자, 이러면 엄마 뱃속에서의 영양 상태가 양호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서 췌장의 기능도 비교적 건강했을 수 있는데, 그런 엄마 뱃속에서 영양이 부족했던 아이들은 장기들도 제대로 성숙되지 못한 채로 나와요. 췌장의 기능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췌장의 기능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식생활, 먹는 것들인데, 요즘에는 이제 환경의 영향도 되게 많이 얘기하긴 해요. 환경 호르몬 이런 말도 들어봤죠? 옛날에는 농약이 굉장히 문제였고, 우리 예를 들면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은 뭐예요? 거기서 제초제로 막 뿌리고 했던 것들이 내가 그대로 다 몸에 흡수돼 가지고 췌장을 망가뜨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원인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게 담배, 술이에요. 담배와 술도 췌장을 나쁘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당뇨가 잘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공장은 괜찮은데 열쇠가 저 열쇠 구멍에 들어가질 못해요. 아까 얘기했죠. 인슐린의 저항성. 인슐린이 잘 작용을 못한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 지배 문이 열리질 못하고,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흔히 얘기하는 2형 당뇨병. 당뇨병의 타입을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이렇게 나누죠. 1형 당뇨병은 뭐예요? 췌장이 어떤 이유로 확 망가져 버려서 생기는 당뇨병. 안타깝게도 소아 때부터 생기는 이런 당뇨들이 1형 당뇨가 많잖아요. 그거는 이제 췌장이 아예 망가졌기 때문에 처음부터도 인슐린 주사를 맞는 치료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흔히들 40대, 50대 이렇게 돼서 생기는 당뇨는 밑에 있는 2형 당뇨병. 2형 당뇨병은 두 가지 요소가 다 관여한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비만, 인슐린 저항성. 자, 이게 관여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췌장이 매우 건강하면 버티다가 당뇨가 생겨요. 그래서 그분들은 되게 어떤 모습이냐? 굉장히 체격도 좋고 배도 많이 나왔고 이래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인슐린을 막 생산해 가지고 막 버티는 거예요. 혈당은 조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슐린을 쓸데없이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자꾸 살이 쪄요. 살이 찌다가 아이고 췌장이 이제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러면 당뇨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췌장이 관건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췌장이 잘 견디는 사람은 나이가 들 때까지, 배가 나올 때까지 견디다가 당뇨가 오는 거고, 췌장이 약한 사람은 배가 조금 나온 듯 했는데 그냥 젊은 나이가 당뇨로 넘어가 버리고 만다. 자, 그러면 췌장이 약한 사람은 혈당 관리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약물에 대해서 반응도 훨씬 나빠요. 잘 안 돼요. 조절하기가. 되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나는 먹는 것도 정말 시키는 대로 열심히 배운 대로 했고, 운동도 매일 1시간씩 내가 밥만 먹으면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걸었는데 나는 왜 당화혈색수가 계속 9% 나와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한데 안타깝게도 그 췌장이 얼마나 잘 견뎌주느냐가 관건이다. 약물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도 췌장이 얼마나 잘, 그러면 췌장에서 지금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당뇨가 왔다고 그랬는데 약을 써가지고 인슐린을 좀 더 생산해 내도록 췌장을 좀 이렇게 자극을 주는데 이 반응이 좀 잘 일어나면 좋잖아요. 근데 어떤 환자들은 잘 안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또 인슐린의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쓰는 약들이 있어요. 이런 약을 써서 인슐린이 좀 효과가 잘 발휘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도 사실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인슐린을 맞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흔히들 인슐린 하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인슐린 주사 그거 맞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인생? 자, 그런데 우리 당뇨병 치료제 중에 가장 먼저 개발됐고 가장 오래된 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왜냐? 금방 얘기했잖아요. 인슐린이 결국은 당을 조절하고 우리 몸의 세포에 포도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인슐린이고, 병의 기전 자체가 인슐린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당뇨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편하게 해보기 위해서 뭔가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에 먹는 약을 이렇게도 개발하고 저렇게도 개발하고 해서 해봅니다. 하지만 그 반응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되는 분들은 먹는 약으로 편하게 쉽게 혈당 관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는 항상 진료실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지금 인슐린이 필요한 게 한 게 아니고 당신 옆에 있는 사람보다 당신이 안타깝게도 췌장이 더 나쁘고 당신이 더 심한 당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슐린이 이렇게 빨리 필요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남을 원망할 것도 없지만 좌절할 것도 없다. 그냥 인슐린을 저 사람은 30년 후에 쓰는 사람일 수 있는데 당신은 췌장이 좀 약하니까 10년밖에 안 됐어도 인슐린을 이제 맞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걱정하는 건 합병증이죠. 당뇨의 합병증. 자, 그런데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면 사실은 삶이 더 고달파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이 오지 않게 하려고 혈당 관리를 하는 거니까 인슐린이라는 주사가 굉장히 기분 나쁘고 아프고 힘들고 그렇더라 하더라도 필요하다 그러면 써야죠. 오늘은 주 대상이 아니지만 소아당뇨 아이들은 어때요? 무슨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갑자기 당뇨가 생겨가지고 하루에 3번씩 4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으라고 하면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그런 당뇨가 생긴 것보다는 내가 먹는 약 쓰고 인슐린 하루 1번 맞고 해도 웬만큼 당 조절이 된다 그러면 나는 정말 그래도 행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지금 당이 점점점 올라가가지고 이제 뭐 약을 먹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형 당뇨 안 생긴 게 얼마나 행운인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싫어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당뇨였고 어머니도 당뇨였고 저희 동생도 당뇨고 뭐 다 당뇨예요. 저희 집도. 저도 벌써 당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드는 걸. 게다가 배도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피할 수 없어요. 제가 뭐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 제 몸은 그렇게 또 안 되더라고요. 저도 워낙 운동하는 걸 좋아하지를 않아서 좀 운동을 하면도 좀 살도 좀 빼고 당뇨를 조금 몇 년은 지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게 뭐 또 사람 마음이 또 그렇게 됩니까? 예, 안 되죠. 자, 당은 공복혈당, 식후혈당 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혈당하면 플랫, 항상 일정한 것 같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은 안 하겠죠. 적어도 먹으면 조금 올라갔다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은 하시죠. 그런가요? 얼마나 올라갔다 떨어질 것 같아요? 아까 100이라고 그랬죠. 혈당 100. 예, 아침에 일어나면 100 미만이어야 돼요. 20대 여자는 100이 아니고 80이 나와야 돼. 80. 예, 100이라는 거는 야 이거 문제야 라고 하는 게 100인 거고, 예, 20대 여자는 80, 30대 여자는 90. 예, 갱년기가 오면 100. 자, 그러면 이제 100부터 당신 이제 조심해. 걱정해. 검진 결과지 집에 가서 다 한번 열어보세요. 내 혈당 얼마에 찍혀 있는지. 50대가 되면 남자건 여자건 100 넘는 사람이 인구의 절반이 넘어요. 예, 다 당뇨로부터 자유로울 것 같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더 높을 거예요. 가족들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자, 그런데 예, 100이 넘는다. 그럼 100이다. 100 아래다. 예, 90이다 그래 봅시다. 밥을 먹으면 얼마나 올라갈까? 얼마나 올라갈 것 같아요? 당뇨가 없는 사람이. 예? 110? 120? 예, 140은 넘지 않는다. 이게 기준치예요. 140. 예. 180, 90에서 시작해서 음식을 먹으면 조금 올라갔다가 2시간 되면 떨어지는데 140 아래로는 떨어져야 된다. 이게 들어보셨죠? 그런 말. 예,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정말 췌장이 건강하고 당이 잘 조절되는 사람은 진짜로 거의 올라가지도 않는, 예, 80에서 1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 연소혈당 측정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그거 해보면 예, 깜짝깜짝 저는 놀라는데 예, 뭐 건강한 사람은 정말 예. 자,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공복혈당을 올리는 이유가 따로 있고 식후혈당을 올리는 이유가 따로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복혈당은 괜찮아도 식후혈당이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점점점 당뇨로 가까이 가고 당뇨가 진행되면 공복이든 식후든 다 높겠지만 보통 당뇨의 전 단계 또는 정상인들에서는 공복은 아주 좋은데 식후만 살짝 높아지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식후혈당은 비교적 잘 컨트롤이 되는데 아침에는 유독 높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이제 조금씩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설명할 때도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의 기능이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저한테 맡겨진 시간이 거의 되어가는 것 같은데, 아침에 혈당이 올라가는 거는 밤늦게 뭘 먹었기 때문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당연히 그건 그건 당연하죠. 밤늦게 12시에 뭘 먹고 그냥 자버리면 아침에 당이 높지 않겠어요? 예, 그건 말고 나는 뭐 저녁 6시에 먹었어요. 근데 아침에 왜 120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당화혈색소는 5.5%던데 왜 아침에 120이나 나와요? 5.5가 뭔지 알죠? 당화혈색소 5.5 정상. 예, 당화혈색소는 정상인데 왜 아침에 120이나 나와요? 자, 그러면 예, 저는 바로 물어보는 게 뭐냐? 잠을 잘 자냐? 예, 이걸 물어봐요. 코를 골지는 않느냐? 예. 밤에 잠이 편안해야지 아침에 혈당이 좋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몸에 아까 제가 잠깐 인슐린과 글루카곤 뭐 이 표현을 썼는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당을 조절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당을 올리는 호르몬들도 많아요. 특히나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호르몬.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도 많고 막 뭔가를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에너지가 뭐예요? 포도당 아니에요. 그러면 포도당이 더 필요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포도당을 생산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죠.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 인슐린하고는 정반대로 막 작용하는 거예요. 인슐린은 당을 어떻게든 눌러 주려고 하는데 옆에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고 혈당을 자꾸 올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자느냐, 요즘에 뭐 스트레스 받는 건 없느냐, 코를 골지는 않느냐, 잠은 도대체 몇 시간이나 자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돼. 반대로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식후 혈당이 좀 높아져요. 자, 그건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먹는 게 문제인지, 먹는 게 너무 탄수화물, 특히나 단 거, 소위 단순당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간, 또는 밀가루 음식, 면 종류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음료수들, 커피, 믹스 커피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당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올라간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우리 몸에 음식을 먹고 당이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혈중에 그러니까 포도당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인슐린이 바로 분비가 돼요. 인슐린이 분비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당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 근육인데, 근육이 인슐린의 작용을 받아서 내가 먹은 거에서 들어오는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식후에 당이 너무 이상하게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뭐냐? 인슐린이 식후에 잘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인슐린 분비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어야 하는 인슐린도 있고, 식사 때가 됐을 때 바로 분비가 아주 또 고용량의 인슐린 분비가 돼야 되잖아요. 소아당뇨 같은 경우 인슐린 주사 맞는 사람, 그래서 하루 종일 작용하는 인슐린도 맞고 식사 때도 인슐린 맞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식사 때 바로 인슐린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식사 후에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막 넣어주려면 인슐린이 많이 필요한데 이 분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췌장의 기능도 이랬다 저랬다 해요. 연소혈당 측정기를 해보면 어떤 때는 많이 먹은 것 같아도 혈당이 괜찮게 그냥 넘어가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별로 안 먹은 것 같은데도 당이 그냥 200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는 분도 있고. 우리 당뇨의 가족분들은 꼭 돈이 들더라도 CGM을 꼭 해보세요. CGM. 특히나 내 검진 기록지 열어보니까 혈당이 100이 넘었더라. 이게 찍혀 있으면 꼭 한번 CGM을 2주라도 한 달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내 혈당을 정말 그 적나라하게 변화하는 내 혈당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몸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제 판단의 근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요 그림 종종 보실 텐데, 금방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분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분비는 췌장의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타고난다 얘기했죠. 타고난다. 타고나서 한 40년, 50년까지는 웬만큼 나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 당뇨가 50에 생기냐면 그때까지는 그냥 어떻게든 견뎌요. 이겨낸다고요. 췌장도 이겨내고.
그러나 50년이 세월이 흘러가면 이제 약한 사람부터 하나씩 당뇨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취약성이 심한 사람은 더 젊은 나이에 당뇨로 넘어가는 거고, 덜 취약한 사람은 50 정도 되면 이제 당뇨의 초기 단계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얼마나 더 살아야 돼요? 30년, 50년, 뭐 길게 잡으면 요즘 100세를 희망하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적어도 30년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그림을 보여주려고 하는 바는 뭐냐면, 이 췌장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당뇨가 생길 때부터도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뇨가 생긴다고 그랬죠. 평균적으로 보면 50%라고 그래요. 50%. 췌장의 기능이 절반 정도 나빠지면 당뇨가 생긴다. 그 절반 정도 나빠지는 게 어떤 사람은 50이고 어떤 사람은 40이고 어떤 사람은 30이고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게 당뇨의 시점인데, 그 이후로도 30년, 40년 더 살잖아요. 사는 동안 췌장의 기능은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췌장의 기능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췌장의 기능이 50%부터 출발해서 40%, 30%, 20% 이렇게 떨어지는데, 오래 걸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슐린 쓰지 않고 먹는 약을 좀 쓰면서 웬만큼 혈당 관리를 할 수 있고 잘 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 이후로도, 당뇨가 생긴 이후로도 췌장의 기능이 얼마나 빨리 나빠지는가도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옆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당뇨가 생긴 이유도 옆 사람하고 같지 않아요. 뿐만 아니고 당뇨가 심한 정도도 옆 사람하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것을 정확히 알고 나는 어떤 것이 내게 최선의 방법인지를 찾는 게 중요하지, 옆에 누가 이렇게 했다, 솔깃, 여기서 누가 이렇게 했더니 당이 좋아졌대더라. 한 번쯤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거기에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시고, 그런 관리는 자기 당뇨를 관리해주는 의사하고 상의하셔야 돼요. 그분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물론 의사라고 다 똑같은 의사는 아니겠지만 요즘에 어떻게든 의사들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최신 지견도 많이 이제 습득하려고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그 의사 선생님이, 나를 봐주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나의 현 상태, 나의 5년 뒤, 10년 뒤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고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분일 거다라고 믿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췌장의 기능이라는 것이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기능이 떨어진다. 떨어지는데 그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붙잡아 두는 게 최선이겠죠. 그래야 인슐린까지 안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 붙잡아 주는데 가장 최선의 방법은 당을 정상적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당이 조절이 잘 되면 그나마 좀 떨어져 있던 췌장 기능이라도 잘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거고, 당이 자꾸 높아지면 그 높은 혈당이 췌장을 자꾸 공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췌장의 기능이 나빠져 가지고 더 빨리 인슐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관리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부분은 그냥 생략을 하기로 하고,
다음 강사분이 오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분 정도, 한두 분? 네. 아, 그렇군요. 예. 뭐 그래도 좋고요. 예, 내일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